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간 착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개입해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 일부를 떼어내서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중간 착취라고 합니다. 오늘 샤토크 불독에서는 이 합법적 갈취라 불리고 있는 중간 착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재환 대변인, 박윤정 노무사, MBC 경남 장현 기자,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윤정 노무사께서 중간 착취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중간 착취는 간접 고용 형태인 도급이나 하청에서 나타나는데요. 원래 사람의 노동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중간 착취는 이런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 사업주들이 도급비 산출 내역서상에는 5명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투입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근로자 3명만 투입을 하고 인건비는 한 800만 원 지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의 주머니에 채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중간 착취는 이제 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거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 이것을 중간 착취라고 하고요. 사실은 중간 착취는 우리가 지금 합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간 착취를 지금 규제하고 있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근로자의 권익은 크게 침해가 되고 이게 또 산업재해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말씀만 간략히 들어봐도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저희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이제 MBC 경남 좋은 아침에 출연해서도 여러 번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한 일간지가 연재한 그 중간 착취의 지옥도라는 시리즈를 봤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불공정하고 부당한 구조인데도 몰라서 당하거나 어렴풋이 알아도 생존 앞에 참아야 하는 이웃들의 그 참담함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아니다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위험의 외주화를 알려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언론에 알려진 그 인건비가 200만 원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522만 원으로 하청업체가 무려 311만 원을 착복했거든요. 그런데 회사의 중간 마진이 이렇게 높은데도 고 김용균 씨의 안전을 위한 그런 회사의 의무는 거의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을 중에 을, 그 비정규직 중에서도 약자인 346만 그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네. 더 안타까운 거는 갈수록 중간 착취는 진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도 없고요. 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노동청이나 노동 전문가들조차도 중간 착취에 대한 접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본 사례조차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스스로 임금이 중간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청업체가 그 자신이 고용돼 있는 하청업체에 얼마를 주는지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이 중간 착취를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재환 대변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김용균 사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원청이 지급한 것은 500 몇십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김용균 씨가 받는 것은 211만 원에 불과한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에 이런 장면들이 좀 떠오를 겁니다. 직업 속에서 새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어딘가 승합차가 와서 이 사람들을 좀 태우고 가고 그 직업 소개소에서는 소개를 해주고 일종의 수수료를 이제 먹는 방식인데 그게 지금은 사라진 게 아니라 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주는 이런 업들은 더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우리 박윤정 노무사께서도 얘기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사실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 근로기준법 구조라든지 직업안정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이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근거로 이 중간 착취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있지만 이 세부적인 조항이었기 때문에 중간 착취는 너무 비일비재하고 누가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진정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로 오늘 합법적 갈취 중간 착취로 저희가 주제로 잡았고 앞서 이제 고 김용균 씨 얘기를 계속 두 분께서도 하셨습니다. 이게 중대재해법 많이 떠올리시는데 중간 착취로도 많이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김용균 씨 사례는 2018년 12월 10일이죠. 정확하게는 10시 40분인데 이 당시 태안화력발전소, 이 한국서부발전입니다.
그를 위해서 김용균 씨는 일했지만 실제로 김용균 씨가 소속돼 있는 회사는 한국발전기술이라는 그 하청업체였죠. 예. 이곳에서 이제 그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 이 점검구 안에서 이제 그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어서 이제 사망한 이제 사건이었는데 당시 사고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김용균 씨 역시 이 중간 착취의 피해자였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이 관련한 영상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는 또다시 발생하고만 어느 젊은이의 슬픈 죽음을 머릿기사로 보도합니다. 방진 마스크에 안전모를 눌러 쓴 24살 김용균 씨. 자신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소개한 김 씨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호소하는 릴레이 사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주인공인 김 씨가 오늘 새벽 그 석탄 설비 컨테이너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충남 태안화력 90호기 5층에서 협력업체 직원 24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회사로 출근한 김 씨는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전 7시 30분까지 컨베이어 벨트에서 석탄이 제대로 이송되는지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10시부터 연락이 끊겼고 결국 김 씨를 찾아 나선 동료들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맡은 업무는 오등에 끼일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고 당시 김 씨는 혼자 근무 중이었고 사고 후 5시간이나 방치돼 있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김 씨가 속한 협력업체는 컨베이어 벨트 작업 시설이 너무 위험하다며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에 여러 차례 시설 개선 요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석탄이 떨어질 경우 지금처럼 삽으로 제거하면 위험하니까 수압으로 석탄을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컨베이어 테일 쪽에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슈트가 찢어지고 해도 계획만 잡고 있다 변만명하다가 시간 끌고 결국엔 이 사고가 생기고 나니까 그 설비 개선을 1년 동안 10번이 넘게 얘기를 해도 들은 채 많지도 않았다가 또 안전을 위해 컨베이어 벨트 창의 크기를 늘리거나 위치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해 김 씨가 속한 협력업체가 한국서부발전에 제출한 시설 개선 요구는 올해에만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안발전소의 20대 청년 고 김용균 씨의 월급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서부발전이 김 씨가 속한 하청업체에 김 씨 몫으로 준 월급은 2배가 넘는 520만 원이었습니다. 하청업체가 반 정도를 떼어먹은 건데 그 이유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계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명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서부발전이 용역업체와 맺은 공사비 정산 내역입니다. 이윤과 일반 관리비를 영원으로 계약했고 실제 정산에서도 영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정산 내역대로라면 하청업체는 이윤 한 푼 남기지 않고 자기 돈까지 써가며 서부발전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겁니다. 취재진이 발전 5개사의 용역 계약서와 정산서를 무작위로 입수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이처럼 이윤과 일반 관리비 영원 계약이 발전 5개사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김용균 씨가 일하던 하청업체도 이윤과 일반 관리비를 1%대로 계약했는데 정부 원가 기준인 9에서 10%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 입찰에 이기기 위해 이윤과 일반 관리비를 책정하지 않고 계약한 뒤 노무비에서 돈을 챙기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매년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 회사는 전속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쉽게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원하청 간의 계약서라고 하면 절대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노무비 부분에서의 착복, 이것이 좀 일상화된 그런 관행이 아닌가.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정비업체들의 노무비 착복률은 평균적으로 5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의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하청업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엉터리 계약을 하고도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최고 19.5%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 정부와 여당은 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고 김영균 씨 사망 사고 뉴스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당시 위험에 외주화로 많이 초점이 가해졌던 뉴스였는데 중간 착취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을 다시 정리하자면요. 한국서부발전이 그 한국발전기술이죠. 자회사에게 준 그 노동자 한 명의 노무비가 522만 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한국발전기술이 이 가운데 311만 원을 이제 떼고 그리고 김영균 씨에게는 211만 원만 절반 이상을 뗐죠. 예.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노무사님 이게 절반 이상을 가져간 거잖아요. 뭐 어떤 명목, 어떤 명분으로 가져가게 된 겁니까? 사실 사업주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금액을 임금의 일부를 떼는 것은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11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급여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실 도급비는 뭐 500만 원 책정해놓고 그중에 일부를 떼서 근로자한테 그중에 일부만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실질적으로 실정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사실 이게 뭐 현 상황이 더 이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합법적 갈취라 불리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 예. 이건 지금 김영균 씨 지금 방송을 보면서 제가 좀 떠오른 건 혹시 유품 기억나십니까? 컵라면이었잖아요. 저희가 20대 초반 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라면을 먹으면서 자기 직무에 충실했는데 그 청년의 꿈과 열정이 담긴 그 노력을 중간에서 착복을 하고 희생을 지금 오늘날에 수많은 김영균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나아가야 될 대표적인 사건인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반성하지 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이 굉장히 참 불공정한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사례들이 좀 적지도 않을 것 같고요. 좀 관련 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경남에만 하더라도 이런 사례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니겠죠. 예. 그 비일비재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텐데요.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뭐 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 밀양에서 이 건설업계 관리직을 맡고 있는 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중간 착취를 일명 똥떼기라는 이제 표현을 써가는데 똥떼기요? 예, 이 뭐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는 좀 이런 걸 굉장히 좀 조심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티 안 나게 하는 편인데 이 중견기업이라든지 소기업에서는 굉장히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건설 쪽에서 일하는 이제 한 분 얘기로는 이 그때 노동자의 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걸 떼가는 건 한 20년도 더 된 관행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다지 뭐 이게 문제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고착화돼 있다 보니까 문제 인식을 그동안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견업체라든지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뭐 기업 이윤으로 이제 몇 %를 받는다는 거는 그 수주를 받는데 당연히 불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노무비에서 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하나가요. 이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뭐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역시 중간 착취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4년 동안 이제 지역의 콜센터에서 일했던 그 직원인데 예. 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간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커피값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문구류라든지 사무실에서 쓰이는 몇 가지 비품들 예. 이런 용도들을 이제 그 노동자들의 그 임금에서 떼가는 것들 뭐 별거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이런 사례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감히 회사에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이 나왔던 거군요. 그랬던 거죠. 예. 두 분께서는 이제 장현 기자가 소개해줬던 사례들 보고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먼저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비일비재한 사건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 지금 장현 기자님 말씀하신 거를 사례로 증명을 해버리면 예. 똥떼기 같은 경우는 팀 단위로 건설이 이제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가져온 사람이 내가 일을 가져왔으니까 계약서상에 만약에 20만 원을 써도 7만 원 달라. 그럼 또 중간을 착복하는 거죠. 예. 또 하나의 계약에 갑을, 병정, 무 5개가 끼기도 하거든요. 실제 일은 무가 하나인데 중간에서 일을 연결해 줬다는 대가로 채워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LG 트윈타워 같은 경우는요. 그 청소 노동자분들이 그 169만 원의 급여를 받았거든요. 올해 초. 근데 올해 초 이게 계약 해지가 된 이유가 뭐냐? 주말마다 격주로 나서 일을 하는데도 수당이 없어요. 무료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됐대서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니까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거죠. 아, 순식간에 실업자가 돼버리니까. 노조화를 미리 막아보려고 막을 하는 수 있죠. 거군요. 예. 지금 가장 답답한 거는 중간 착취가 왜 만연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예. 핵심은 그겁니다. 생존 앞에 굴복할 수 없는 노동자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막지 않으면 땀 흘린 대가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좀 바꿔가야 된다. 네. 그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무사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참고 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앞선 사례들도 듣고 좀 어떤 부분 느끼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하도급 업자로부터 중간에서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떼다 보니까 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근로자들이 이제 저임금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근로자들의 급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조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임금이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다는 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한 일간지에서 이렇게 이제 한국 그 장학재단 콜센터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있는 근로자들이 이제 하도 이제 저임금에 자꾸 시달리다 보니까 하청업체에다가 이제 임금 인상을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도급 회사에서는 어떤 핑계를 대냐면 원청에서 급여를 그만큼밖에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원청에서 거기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한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인건비를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로자들이 그런 사실을 안다 한들 이제 그 하청업체에 대해서 그 금액을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원청이 의지만 가진다면 사실 근로자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도급 계약서상에 만약에 너네 하청이 인건비를 전용을 하면 우리는 바로 도급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식으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청에서도 노력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로 보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원청 입장에서는. 네, 원청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이제 도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 도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근로자 하도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청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들이 비용을 뭐 좀 올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제약을 둬서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불이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변인님 하청업체 뭐 주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론 연결하는 과정 속에 연결고리 속에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기입을 하고 그에 맞게 돈을 준다면 그들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하청업체가 말하는 거는 가장 크게 말하는 건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예, 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퇴직금, 그다음 영업 배상료, 그다음에 김용균 씨 아까 이야기했던 피복, 장구비 등 네네. 각종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나가는 건데 그리고 또 하청업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최저 입찰제거든요. 그냥 실제로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모든 게 지켜졌다라면 하청업체의 주장은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장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콜센터 예를 들어 볼게요. 콜센터는 사무실이라든지 전화기, 해선, 컴퓨터, 노트북까지 전부 다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그럼 그냥 하청업체는 뭐냐? 사람만 고용해서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에서 관리비, 그들이 말하는 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물어보면은 영업 기밀이다. 업무상 내용이라서 굳이 밝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당당하다면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밝히겠습니까? 이게 하청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로비 비용이라고 하죠, 일종의. 그게 우리나라 사회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 보니까 그 로비 비용을 소위 말하면 근로자들에게 줘야 될, 돌아가야 될 인건비를 착복해가지고 그 돈으로 로비를 하는 거죠, 일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부를 창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하청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원청업체 관계자 출신이거나 친인척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하청업체의 가장 큰 그 장점이 뭐냐면요. 첫째, 그 설비나 자본 없이 차리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인력만 투입하면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예. 반대로 불리하면 언제든지 위장 폐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 회피도 가능하니까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중간 착취가 더욱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사례자들을 또 어렵게 장영 기자가 좀 취재하고 왔다고요? 네, 어렵게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예. 취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떤 말인가요? 네. 자, 제가 아까 언급한 사례들 있죠. 그 건설업계 일용직 그 노무자들 예. 그리고 이제 콜센터 직원
그리고 이제 또그 공장에서 일한 하청업체 근로자들 뭐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접촉했습니다마는 취재하러 갈 때마다 그 공식적으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유였고요. 왜냐하면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찍히기 싫다, 노출되는 걸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였고, 그래도 이제 사정하면은 이런 분이 전에 계셨는데 한번 찾아가 보시죠, 아니면 연락해 보시죠라고 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해 보면 역시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절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취재하던 과정에 제가 제일 좀 가슴 아프게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 죽으면 그때 취재해라. 그리고 김용균처럼 누가 나 죽어야 이런 얘기가 또 뭐 언론에서나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좀 그 푸념 같은 얘기들도 들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얘기였고요. 어쨌든 이제 수백만 명의 노동자로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다 겪는 일이지만 자신의 처지를 알리거나 이렇게 부조리를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거부감이 심했는데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었고요. 뭐 탓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 파견법이라는 게 1998년에 제정이 됐고요.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법률 때문에 합법적으로 역설적으로 착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견법에 대해서는 대변인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 1998년 2월에 이제 파견법이 제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야 모두 현대판 인신매매라고 중간 착취 도입에 대해서 우려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IMF단 사항이다 보니까 IMF에서 요구한 간접 고용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은 이제 현대판 인신매매나 이렇게 악용 사례를 일부 사례일 것이다. 단정 지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어떻습니까? 23년이 지난 지금 중간 착취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날이 갈수록 진화되거든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최근 그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저희가 그 대리운전 기사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의 콜을 받으면 콜당 수수료가 3,000원이고 매달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어플 이용료 500원, 그다음에 기사분들을 이동시키는 합차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10,000원에 4,500원 정도가 떼이거든요. 45% 정도가. 거의 절반 예, 그렇죠. 날아가는군요. 예.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지역과 업체마다 달라요. 그럼 더 많이 떼이는 것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그다음 택배 지금 기사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택배 기사님들이 집합, 즉 분류 작업 업무는 원래 거기 포함된 게 아니거든요. 즉 택배 기사님들은 배달만 해주면 되는 건데 배달하기 위해서 몇 시간의 그 무상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갈수록 중간 착취가 진화되고 있는 걸 보면 그때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했던 말 일부 악용 사례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전부 사례가 되어버렸잖아요. 23년이 지난 지금 IMF가 바뀌었잖아요. 예. 사라진 게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기업 입장에서 뭐 이윤을 추구하기 더 소홀하고 노동자들이 항의하지 않는다고 참는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럼 노무사님 그 파견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부러 판단을 했습니다. 뭐 중간 착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규제할 만한 조항 이런 거는 없었던 건가요? 예, 사실 파견법은 이제 1998년도에 이제 IMF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IMF에서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제 요구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채택한 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규제는 사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파견법이 이제 제일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파견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간접 고용을 제도의 틀 안에서 마련했다. 이게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간접 고용이라는 것이 이제 노동을 이용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노동력 활용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간접 고용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파견법이 이거를 법제화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바람에 이제 간접 고용이 되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주변에 보면은 위장 도급이나 파견이나 이런 게 되게 불법 파견이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이 우리가 파견법이 제정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영 기자 파견법 이후에 거의 20여 년 시간이 흘렀고 중간 착취 문제가 지금 이제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국감에서도 다룰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중간 착취라는 게 사실 이제 최근에 등장한다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위험의 외주화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파견법이 있었는데 그 2018년에 사실 시행이 된 법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이제 중간 착취라는 개념으로 이번 국정감사 때 굉장히 좀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 한 명을 제가 인터뷰해봤는데 이 정의당
이 장혜영 의원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조형래 이 경남본부장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해왔습니다. 중간 착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된다기보다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 근로기준법 제9조를 보시면 중간 착취의 배제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을 어길 경우에는 무려 징역 5년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말하자면 중간 착취는 우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2019년 인권위 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간접 고용의 규모는 대략 3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 간접 고용의 폐해, 중간 착취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간접 고용의 문제를 사실상 명문화해 놓은 것과 다름없는 이 파견법을 좀 폐지하자라고 하는 이제 오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상시 업무는 당연히 직고용으로 원칙을 둔다라고 하는 점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이런 법 개정 운동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이 하도급법 개정안 그리고 민간위탁법 제정안을 발의를 해서 원래 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임금을 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원청의 사용자에게 있어서 하청의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이제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의당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원으로서 이번에는 이 중앙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접고용 그 안에서의 중간 착취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피감기관들에다가 이런 중간 착취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실 이 피감기관들은 심지어 자료조사에조차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국세청의 홈택스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용기 있는 노동자분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실제로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 계약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허위 직원이 등록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원래 계약과는 다른 실제 근무 인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각종 공공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위탁 또 인적 영역 계약 전반에 있어서의 이 중간 착취의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 차원의 이제 국정조사 또한 추진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업체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접 고용을 가능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업 내의 경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원청 차원에서도 중간 착취가 심화될수록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서 노동의 질이 낮아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노무업 전용 계좌를 운영한다든가 혹은 노무비 체불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을 이 경영 전반에 있어서 특히나 하청이나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이 공공부문에서부터라도 먼저 간접고용에 있어서의 중간 착취의 실태조사 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과정 내지는 계약서에서 다른 항목은 비공개로 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직접 노무비 항목만은 노동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래 본부장님, 이 중간 착취,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97년도쯤일 겁니다. 아마 IMF 직후에 고용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더욱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요해서 설치한 법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남에도 이 산업 환경상 이런 이제 중간 착취 어떤 사업장들이 좀 많은 게 현실이고 주로 어떤 현장들이 이런 중간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조선 산업일 것이고요.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고용되어 있는 것은 제2, 제3의 회사에 고용되어져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2, 제3의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이들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실상 이런 그 파견 근로 중간 착취가 금지되어져 있는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GM 창원공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 파견이 법원의 판결에서 잘못해서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어떤 그 지도나 또는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고 기업에 유리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노력들을 그동안 해왔고 또 성과도 있었는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중간 착취, 즉 파견 근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중간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단히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별다른 의지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각계에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와 그 입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시민의 차별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고용이니 간접 고용이니 하는 이런 문제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어져 가지고 중간 착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이 악법과 이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장영 기자가 준비한 관련 취재 인터뷰 영상까지 보고 왔는데 좀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신다면요. 장혜영 국회의원이나 조형래 본부장 둘 다 노력은 했지만 사실 그동안 성과가 별로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통해서 지금 몇 가지가 또 새로 제기될 문제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착취의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간 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방향성, 마지막 말씀으로 세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환 대변인 듣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땀 흘린 대가가 인정받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지 타인, 사람 장사를 통해 타인의 땀과 피해를 빼먹는 이윤 추구의 사회를 물려줄 것인지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바꿔야 됩니다. 갈수록 청년들과 이제 젊은 세대들이 줄어가는 현실에서 잘못된 구조가 계속 답습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좀 제대로 다뤄져서 여야를 떠나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요, 약자의 눈물,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울고 있다고 하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바꾸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무사님 듣겠습니다. 예, 저는 중간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간접 고용 자체를 애초부터 근절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헌법상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석상 직접 고용이 원칙이다라는 견해가 상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직고용을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만약에 간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사용자의 어떤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의 이제 과반수 노조나 아니면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제 간접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접 고용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을 제도화해서 이제 입법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조금 우리 이제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간접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조금 향상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장영 기자 듣겠습니다. 중간 착취 관련해서 이제 네 가지 축에 대한 각계의 역할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고민해봤는데 우선 이제 그 노동자들입니다. 오랜 피해가 사실 고착화돼 있고 이걸 좀 해결할 방법도 사실 좀 마땅치 않고 그리고 피해를 드러내고 호소할 수 있는 길도 별로 없습니다. 기업체 입장인데 원청과 하청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다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여론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은 어쨌든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더 확대되고 그리고 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그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일 텐데요. 예.
파견법 제정 당시에 노동부 장관이 그렇게 발언했지 않습니까? 기후에 불과하고 그런 일은 극소수일 거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20년 넘게 지나서 그게 극소수가 됐습니까? 일반화돼 있고 저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을 바꾸는 게 지금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업체들에게 좀 사례를 하나 주문한다면 외국 기업들 중에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 환경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업체들과 서로 일을 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이제 계약 당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선한 역할들을 좀 더 국내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여 년 전에 기후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는 사슬이고요. 앞으로도 우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자, 하루빨리 오늘 저희가 다뤄봤던 중간 착취의 사슬을 끊고 피땀 눈물 한숨의 대가가 고스란히 공정하게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사회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토크 불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이상건입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의 정의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먼저 재난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재난에 국한해서 재난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또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사고 화재 같은 인적 재난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포함해서 굉장히 그 범위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난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연재난은 자연으로 인한 피해, 가령 태풍이나 호우, 대설 같은 그런 기상현상에 따른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만 원인행위자가 없다. 그리고 이상기후에 따라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사회재난은 지금 발생 원인자가 있습니다. 발생 원인자가 있고 또 화재나 붕괴 같은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같이 대처를 해야 되는 정도의 그 규모 이런 재난을 사회재난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시설의 노후화나 또 우리 그 관리자들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은 재정 배경을 보면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과거에 1967년도에 풍수의 대책법이라고 있었습니다. 풍수의 대책법이 쭉 오다가 1995년도에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발전됐고 사회재난에 관련한 법은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 가지고 1995년도에 재난관리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에 그 두 개의 법을 통합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국가와 지자체 또 국민의 책무를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라고 의무화되어 있고 또 국민의 책무는 자기 시설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법령상의 재난관리 체계입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을 하면은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고 또 장기적이고 또 각 전 부처가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그 소관 부처의 장관이 차장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크고 또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시도재난대책본부, 시군구 재난대책본부가 있는데 그런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요 재난에 대한 소관 부처가 있습니다. 이거 코로나19는 그 보건복지부가 소관 부처죠. 소관 부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라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라고 설치를 하게 되고 각 그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에 지역사고수습본부라고 또다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수습본부는 이 울산과 같은 이런 울산시청하고 협조를 해서 수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중요한 그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이거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 아래 안전정책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초의 재난을 수습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 재난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중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되면은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명사고 때 그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상에서는 소방청, 해상에서는 해양경찰청이 그 수습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울산 소방본부처럼 소방본부, 또 더 밑으로 중구청으로 오면은 소방서장, 이렇게 각 지역별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재난관리 계획과 기준이라든지 재난 상황 보고, 또 재난 대비 훈련, 재난 사태 선포, 또 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이 법령에다가 쭉 규정을 해놨습니다. 재난관리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단계를 가지고 우리는 재난관리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방은 미리 재난이 나지 않도록 하는 위험 요소를 없앤다든지 또 예방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방 활동에 포함되고, 대비는 재난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미리 그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대비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응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활동, 가령 인명을 구조하고 또 인명을 수색하고 또 이렇게 환자를 옮기고 이런 것들이 대응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도록 이렇게 활동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복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복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구 제도는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공이 이재민 구율 차원에서 구호식량을 지급하거나 또 세금과 부역을 감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의 복구 관련 정책은 먼저 피해가 발생되면은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립하게 되는데,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 하면은 가령 지방자치단체는 뭐 창원시, 경남도청 이런 데가 끼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다 그러면 그 마산항만청 이런 데가 지금 그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복구계획 수립한 내용 안에 구호금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구호금 지급. 이런 것 어떨 때 하냐 하면은 사망자나 실종자나 부상자가 생겼을 때 정액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호금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유시설 피해를 갖다 지금 만약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유재산 지원, 사유시설 피해 복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천이나 제방 또 도로가 이렇게 붕괴가 됐습니다. 이런 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피해 복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시설 피해 복구는 구호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시설의 피해 금액을 받아서 100% 복구를 한다는 그런 그 개념은 아니고, 먼저도 이야기했다시피 구호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간접 지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특별재난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약간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특별재난 그 피해 지역에 많은 피해가 났을 경우에 그 지역에 국가에서 좀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예를 들면 경남도에 창원시에 1,000억이라고 하는 피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통상 50대 50으로 500억 정도의 지방비를 갖다가 지금 충당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지방비 500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그 지방비 500원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해서 400억 원을 국가에서 더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총 900억 원 지원되는 거죠. 그 100억 원만 지방비가 있으면은 복구를 원활히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입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큰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처럼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대구시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되고, 방법은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비가 이번 태풍과처럼 와가지고 어느 일정 그 시군별로 다 나눠놨습니다. 그 재정력 지수에 따라 가지고 창원 같은 경우는 최소 42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5개 단계로 해놨는데, 자기 지역의 국비 지원 금액에 2.5배 이상의 피해가 나면은 복구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복구비에 아까처럼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면은 정말 경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주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재민 대피 시설이라든지 구호 활동, 생활 편의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 지원까지 지금은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이 바로 풍수해보험 정책입니다. 앞에서 복구지원 수립 시에 사유재산 피해 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 원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지원을. 그렇게 되면 그 이상 되는 것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풍수해 보험이라는 정부 정책 보험을 갖다 개발을 했습니다. 최대 보험료의 70 내지 92%를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 대상은 주택, 또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그다음에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이 그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 그 제17호 태풍 타파로 단독주택이 경남 남해군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료 개인이 19,900원을 지불하고 보험금을 3,375만 원을 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풍수의 보험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난이 그럼 발생했을 때 저희 같은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위험은 누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은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령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집 물고 보러 간다고 물고 보러 나가는 그런 데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물고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 있습니다. 차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에서 내려서 대피하셔야 됩니다. 산사태가 날려고 합니다. 바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고, 또 우리 행정안전부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포털이나 홈페이지에 재난 시 행동 요령들을 다 홍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홍보 자료를 보시고 보고 알지만 말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의 그 재난과 안전 정책에 대해서 법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복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풍수의 보험 들자. 그것이 정말 그 우리 피해 복구에 최선은 풍수의 보험이다. 이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